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오늘 밤만은 안 돼요? 저 완전히 젖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입술 가까이서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숨을 멈춘 채 끝내 선을 넘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셔츠는 젖은 듯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위로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촉감은 숨이 막히도록 부드럽고 마음은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둘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겹쳐지고 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우의 입술은 그녀의 젖은 어깨를 타고 내려갔고 그녀는 가늘게 신음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기왓장을 날려버릴 만큼 거세게 불고 있었고 창문은 덜컹이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대피소 안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격렬한 태풍이 불고 있었죠. 누가 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고 절대 말로 꺼내선 안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처제와 형부는 서로의 숨이 닿는 그 거리를 이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밤 단 한 번의 키스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름휴가를 맞아 온 가족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공항에서 캐리어를 나르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하늘이 그날의 전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펜션은 숲길을 조금 들어가야 하는 단독 건물로 2층엔 가족방이, 1층엔 거실과 주방이 있었죠. 시원한 바람과 초록색 풍경, 말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졌고 모처럼 편안한 휴식이 찾아온 듯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 안에서도 어쩐지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 지영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짐 정리를 하며 다리를 모은 채 무릎으로 박스를 밀었고 수건 접는 것도 각 잡혀 있었죠. 손끝까지 긴장한 듯 움직이던 그녀는 이거 여긴 놔두지 말랬잖아. 민우가 놓아둔 가방을 치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피곤했어요. 그때 누군가 민우의 팔을 가볍게 톡 쳤습니다. 형부, 이거 치킨 시켜놨대요. 빨리 안 먹으면 엄마가 다 드실 듯. 밝은 얼굴로 웃는 여자는 한소영, 아내의 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방학을 맞아 함께한 이번 여행에서 가족 중 유일하게 민우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죠. 소영의 웃음은 지영과 달랐습니다. 말끝에 여유가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유로웠습니다. 민우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바비큐 파티를 마친 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영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양가 부모님도 순서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우는 맥주 캔을 비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거실 테이블에 다리를 말아 올린 채 민우 옆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작성 중이었죠. 형부, 내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요. 지도안인데 이번엔 전체 학부모 앞에서 수업을 공개해야 해서요. 힘들겠네. 초등학생 수업도 쉽지 않잖아. 민우는 무심히 말했지만 눈길은 그녀의 손가락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긴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오가다 잠시 멈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형부는 애들 좋아해요? 뜻밖의 질문에 민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 싫지는 않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언니는 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전 형부가 애들 좋아한다는 게 뭔가 좀 따뜻해 보여서 좋았어요. 그 말에 민우는 이유 모를 가벼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지영과 다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 말이었거든요. 그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민우는 혼자 욕실에서 씻다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소영의 머리끈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홍색 고무줄 하나. 그 안에 그녀의 향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그 머리끈을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 서서
자신의 심장이 조금 빨라진 걸 깨달았죠. 처제가 아닌 여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흐릿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불안한 예감처럼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라디오를 켜놓고 계셨고 제주 지방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소영은 여전히 지도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엎드려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한 너무도 생활적인 장면이었어요. 민우는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오후 3시 펜션 밖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날씨 앱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고 소영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펜션 주인과 통화를 마친 뒤 말했습니다. 사위, 대피소로 가야겠어. 여기 너무 깊숙이 있어서 위험하다더라.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들, 간식 상자, 아이스박스까지 다 옮겨야 했고 민우는 양가 부모님을 챙기느라 땀이 흥건히 났습니다. 오후 6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무렵 가족들은 가까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고 지영이 인원 확인을 하던 중 소영이 허겁지겁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핸드폰 펜션에 두고 왔어요. 모두가 잠시 멈췄고 민우는 무심한 듯 묻듯 말했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거야? 소영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학교에 제출할 서류 다 거기 있어요. 지도안이며 발표 자료며 다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서 지영은 화를 억누른 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펜션에 두고 와? 지금 나가면 위험하잖아. 소영은 불안한 얼굴로 주춤거리다가 혼자라도 다녀올게요.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말끝을 흐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같이 가죠. 혼자 두면 안 돼요. 지영은 황급히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당신까지 왜 이래? 지금 바람 장난 아니잖아. 하지만 민우는 짐짓 침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펜션까지 10분 거리잖아. 갔다 오고 나면 이해도 안심할 테니까. 결국 지영은 더 말하지 못했고 민우와 소영은 작은 우비를 입은 채 장화 위에 비닐봉지를 더 씌우고 다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이미 퍼붓고 있었고 길은 미끄럽고 어두웠습니다. 소영은 손전등을 들고 앞을 비추며 민우의 팔에 살짝 몸을 기대듯 걸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번거롭게 만들어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료 생각나는 거 대단하네요. 소영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형부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말이 붙었습니다.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소영이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바람이 몸을 밀어낼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우산은 의미 없었고 우비는 비에 젖어 붙어 버렸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둘은 동시에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축축했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소영은 곧장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핸드폰을 발견했고 그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다행이다, 여기 있었네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맺힌 빗방울을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물줄기가 마치 땀처럼 아래턱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시선을 얼른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돌아가죠. 이 바람이면 오래 못 걸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밖의 상황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펜션 앞으로 향하는 길목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비탈 아래 도로는 물이 차올라 버렸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까지 빠질 만큼 물이 차 있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는 서비스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전력도 끊겼는지 펜션 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소영이 문 앞에서 굳은 채 말했습니다. 형부, 이건 못 나가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민우는 주변을 둘러본 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새벽쯤 태풍 지나면 그때 나가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펜션은 조용했습니다. 단지 바깥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부엌에서 조명용 작은 촛불을 하나 찾아냈고 식탁 위에 올려놓자 작은 불빛이 공간을 물들였습니다. 소영은 그 앞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어깨를 타고 내려가 티셔츠 위로 묻어나고 있었죠. 민우는 시선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드러낸 목선이 자꾸만 눈에 걸렸습니다. 따뜻한 물은 아예 안 나오겠죠? 소영이 물었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기도 끊겼으니 침낭은 2개 있더라고요. 일단 몸부터 말려요. 소영은 민우가 펼쳐준 침낭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고 민우는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소영은 침낭을 껴안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부는 무서워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무서운 건 아니고 약간 긴장되네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바람 소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말끝을 흐린 그녀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는 언니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없어요? 민우는 뜻밖의 질문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 쌓아온 질문 같았죠.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소영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형부는 항상 지영 언니 눈치 보시는 것 같아서요.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콕 박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은 태풍이고 안은 침묵. 오로지 그들의 숨소리만이 느리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우는 작은 한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어요. 좋은 사람이니까요. 지영이는 똑똑하고 책임감도 있고.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물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에 따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밤 둘 사이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지켜주는 공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숨막히게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팔을 얹고 있었고 소영은 침낭 속에서 등을 기대듯 벽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침묵은 둘 사이의 거리만큼 길고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소영은 어깨를 조금씩 움츠렸고 민우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 순간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는 지영 언니랑 행복해요? 민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비쳤지만 소영은 이미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요? 민우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궁금해서요. 형부가 웃는 걸 본 게 오늘 처음 같아서요. 그 말에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듯 소영이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작게 속삭였어요. 형부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민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바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소영 씨는 좋은 사람이죠. 착하고 밝고 책임감 있고 애들한테도 진심이고 그건 남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소영은 중간에 말을 끊으며 가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형부를 어떻게 보는진 모르시겠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느끼고 있었어요. 소영은 손끝으로 침낭 끝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형부 좋아했어요.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고백이 지금 나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처음 언니가 형부 데려왔을 때부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쉽게 넘긴 적 없었어요. 자꾸 눈이 가고 자꾸 생각나고 소영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게 보였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밤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다신 못할 것 같아서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스쳐갔고 지금 자신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소영의 얼굴이 그 모든 것보다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작은 촛불은 이젠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고 공간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더 가까워졌고 더 겹쳐졌습니다. 민우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도 피하려고 했던 거죠. 소영의 눈이 커졌고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보다 더 거칠게 요동치던 건 두 사람의 가슴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위태롭게 흔들리다 결국 바람에 꺼져버렸죠.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두 사람은 그 어둠 속에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침묵을 지키려 애썼지만 가슴 아래부터 끓어오르는 열기는 더는 참기 어려웠어요. 소영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전해져 오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낭에서 몸을 꺼내며 맨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그녀가 민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기척을 느낀 민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소영은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숨결이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이 민우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얹혔어요. 형부, 부르듯 속삭이듯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오늘 밤만은 안 돼요? 그리고 저 완전히 젖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우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민우의 손이 먼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은 숨소리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소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순순히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지만 곧 깊고 격렬하게 얽혔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그녀의 입술은 생각보다 뜨거웠고 민우는 더 이상 이성을 붙들 수 없었어요. 손끝이 티셔츠 밑으로 들어갔고 소영의 등허리는 떨리듯 움찔했죠. 그녀의 숨이 끊기듯 터져나왔고 민우는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며 온몸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매트리스 위로 겹쳐졌고 소영은 민우의 이름 대신 형부라는 숨결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펜션 안에는 바람도 천둥도 어둠도 모두 사라진 듯 오직 서로의 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허벅지를 감싸며 다리를 벌렸고 소영은 부끄러움을 넘은 얼굴로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갖고 싶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민우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죠. 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침대 위에서 물에 젖은 옷들이 하나씩 벗겨졌고 그 안에 숨겨진 살결이 하나씩 포개졌습니다. 진동하듯 요동치는 숨결 사이로 민우는 온몸으로 그녀를 감쌌고 소영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 없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제도 형부도 그 어떤 이름도 의미 없던 순간이었어요. 그 밤 그들은 서로를 가졌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소영의 몸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서로의 숨결로 달아올랐던 열기는 금세 젖은 시트 위에서 식어가기 시작했죠. 민우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맡에 엎드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입술 끝에는 아무 말도 걸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요. 현실이 무겁게 밀려오기 시작한 건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민우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셔츠를 대충 집어 걸쳤고 바닥에 널브러진 우비와 장화를 흘끗 바라봤어요. 소영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입술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안에 누구 계세요? 구조 나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는 소영을 바라보았고 소영은 놀란 눈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형부 우리 어쩌죠?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명도 도피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급히 옷을 정리하고 문을 열기 전 거울을 스쳐보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엔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고 소영의 눈가는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우가 소리치자 손전등을 든 구조대원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대 차량에 나란히 앉아 대피소가 있는 마을 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4시 바람은 잦아들고 있었고 길가의 나무들은 여전히 부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회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영이 민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연락도 없이 둘이서 그렇게 무슨 생각이야? 민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소영에게 시선을 돌렸고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민우와 소영은 단 한 번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가슴엔 방금 전 촛불 아래 겹쳐졌던 살결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지영은 민우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둘 다 표정이 그래? 민우는 말 대신 그녀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건 휴가 마지막 날 오후 5시였습니다. 민우는 캐리어를 끌며 아무 말 없이 아파트 현관을 열었고 지영은 앞장서 들어가며 익숙한 동선으로 방불을 켰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신발장 위엔 여행 전날 신고 갔던 단화가 있었고 싱크대엔 출발 당일 아침에 먹다 남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민우에게는 더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도 눈빛도 손끝조차도 다른 사람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늘 그랬듯 자신의 일정을 정리하며 내일부터 바로 출근이네.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말을 꺼냈지만 민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소영의 얼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만 안 되면 안 돼요. 저 완전히 젖었어요. 그 목소리, 그 떨리는 숨소리, 촉감, 체온, 그 모든 게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죠. 민우는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 잔을 들었지만 입에선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맞아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자리였죠. 민우는 간신히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소영은 반대편 테이블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민우가 들어오자 짧게 눈을 들었다가 황급히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민우 역시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로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는 두 사람 사이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아슬아슬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오빠 요즘 회사 어때요? 소영이 억지로 말을 꺼냈지만
그 말조차도 뻣뻣하게 들렸고 민우는 짧게 대답했죠. 응, 뭐 똑같지. 그 짧은 대화로 두 사람은 더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고 눈빛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영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소영이 주차장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라갔어요. 작은 공간, 차량 사이의 그늘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민우가 먼저 물었고 소영은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도 그래. 민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멀리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소영은 황급히 시선을 돌려 뒤로 걸었습니다. 민우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는 자신을 자각했죠. 그녀가 떠난 자리엔 말 못한 감정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최근 들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면도날을 뺀 전기면도기를 손에 쥔 채 자신의 턱선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죠. 지영은 그런 민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보고만 있다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딴청 피워? 무슨 일 있어? 민우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을 지영도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선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식사 중 일 얘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젓가락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지영은 불편한 듯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같이 밥 먹을 필요 있나 싶다. 그 말에 민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그날 밤 소영의 숨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타고 내려가던 감각, 젖은 옷 사이로 느껴졌던 체온, 그리고 형부가 아니라 남자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지울 수 없었어요.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소영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글을 쓰다 갑자기 목덜미에 스치는 기억에 멍해지곤 했어요. 민우가 귀에 입 맞추며 속삭이던 그 목소리, 거칠게 들어왔던 손길,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숨소리까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집으로 곧장 가지 못한 날이 많아졌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 의미 없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고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형부였던 사람이 이젠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버렸죠. 민우는 점점 회사에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상사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동료들이 장난삼아 요즘 왜 이렇게 멍하냐, 연애하냐? 말을 던졌지만 민우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지영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소영을 떠올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었죠. 어느 저녁 지영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사이 뭔가 달라졌지? 민우는 잠시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였어요. 지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도 민우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소영 형부 잘 지내요? 라는 한 줄 메시지였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순간적으로 조여오는 느낌에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밤 민우는 지영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으면 다른 사람의 체온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부라는 단어는 이젠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민우는 일부러 외출을 피했고 소영도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서로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을 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 옆 창가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책을 펴놓고 있던 그녀. 민우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그녀도 민우를 알아봤는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소영은 얼른 시선을 피하며 책을 덮었고 민우는 망설이다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떤 대화보다도 뜨겁고 무거웠어요. 여기 자주 와요?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웃었어요. 학교 근처예요. 혼자 생각 정리할 때 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 입술, 손끝만이 시야에 들어왔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부 잘 지내셨어요? 민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질문 안에 담긴 모든 복잡한 감정을 단번에 읽을 수 있었어요. 응, 지내긴 했죠. 잘인지는 잘 모르겠고 둘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각자 앞의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민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고 곧장 다시 소영의 뺨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저도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꾸 떠올라요. 하려고 해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소영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계속 생각나고 왜 이렇게 보고 싶고 민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잔잔히 떨리는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마음은 그걸 자꾸 무시하네요. 그 손길은 짧았고 소영은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둘 다 쉽게 털어낼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영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언니한텐 말할 거예요? 민우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조용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영이한테는 내가 말할게요. 소영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민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대로 도망치듯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깊어질 것 같았어요. 숨기는 게 더 잔인하더라고요. 그녀는 가슴이 저릿해지는 듯한 얼굴로 잔을 들었지만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둘 다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지영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민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이제는 의무처럼 남아 있었죠. 소영과의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려 했고 다음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민우는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흰 화면을 켜두고 몇 번이나 사과합니다라는 문장을 썼다 지웠어요.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소영 오늘 말할 거예요. 언니한테. 겁나지만 더는 못 숨겨요. 민우는 그 짧은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튼을 젖혀 아침 햇빛을 맞았습니다. 소영은 어머니 댁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자 소영은 준비한 말을 모두 잊어버린 듯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영은 한 발짝 다가섰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하러 왔어. 지영은 그제야 긴장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회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몇 번이나 연습하듯 말을 중얼거렸어요. 나 너한테 말 못할 게 있어. 그날 제주에서 나. 그는 눈을 감았고 소영의 숨소리, 땀, 눈빛 그 모든 기억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민우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우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간 좀 내줄래? 할 얘기가 있어.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얘기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습한 공기 속엔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이 가득했어요. 소영은 방 안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입술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꾸밈도 의미 없었기 때문이죠. 거울 속 그녀는 처제도 동생도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서 있었고 그 눈빛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민우는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고백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밤에 태어난 감정이 이제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죠.